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소요이고요. 저는 해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거 또 한 보름 만에 왔나? 벌써 그렇게 됐나? 그건 곧쯤 된 것 같은데. 자, 저희는 오늘 저번에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이제 우리들의 슈퍼스타 노벨상 수상자인 한강의 장편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스.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아무래도 근황 토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별일 있으셨습니까? 별일이라. 요즘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엄청 별일인데? 줌바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재밌습니다. 거기 무슨 센터를 다니는 거야? 맞아. 그 댄스 스튜디오를 다니는데 왜 줌바를 택했냐면은 사실 이제 짧고 굵게 PT를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남은 헬스장 회원권 기간을 이제 채웠는데 혼자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없지. 의욕도 안 생기고 가기 싫고. 둘이 해도 재미없을 것 같아. 맞아. 진짜 그 기구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한강에서 하는 무서운 파티라고 아시나요? 모두가 헤드셋을 끼고 거기 헤드셋에만 노래가 나오고 밖에 사람들은 쟤네 뭐야 하는데 이 헤드셋 낀 사람들은 즐거운 그런 파티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 줌바 강사님이 오신 거야. 줌바 강사님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미친 듯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같이 간 친구랑 우리 이제 줌바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한 거예요. 근데 걔도 이제 곧 있으면 회원권이 끝나고 저도 회원권이 끝나가서 우리 회원권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이랬는데 다시 만나서 이제 줌바 댄스를 등록을 한 거죠. 근데 줌바 댄스 한 타임에 한 50분 하거든요. 50분에 그 워치를 재면은 5,000보가 나오고 250칼로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타임을 하면은 10,000보 찍고 500칼로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서 요즘 줌바 댄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춤 실력은 안 늘고 대신에 땀은 정말 많이 납니다. 근데 뭔가 줌바 댄스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 이름이 가진 폭력성이 좀 있고 이름이 뭔가 되게 강력해. 뭔가 되게 시끄럽고 과격하고 땀이 많이 나고 살이 잘 빠질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폭풍 유산소. 대신에 근력 운동은 좀 안 된다. 근력은 뭐. 하지만 저 같은 이제 약간 슬라임 여성에게는 선 유산소 후 근력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나게 해보고 있답니다. 네, 또 근력의 단점은 이제 다치기도 쉽고 그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근육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근력 운동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유산소는 그냥 사실 뭐 막말로 한강에서 뛰어도 유산소잖아요. 근데 근력은 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증량 이슈가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샀던 옷들이 약간 이제 끼기 시작하고 바지가 작년에 헐렁했던 작년도 아니야. 봄에는 되게 헐렁했던 바지가 이제 딱 맞기 시작하고. 증량 이슈. 하지만 이게 약간 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근육도 좀 생긴 것 같아요. 헐. 근데 나는 돈을 쓰지 않았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일하면 들고 나르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매장은 이제 3층짜리에다가 3층에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막 들어오는데 물건이 또 무거워. 그 무거운 물건을 맨날 이제 3층으로 옮기고 또 이제 거기서 꺼내가지고 막 정리하고 적재하고 막 이거를 이제 일주일 그러니까 그냥 맨날 하고 그런 거 하고 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배가 빨리 꺼지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4시간에 한 번씩 먹는 사람인데 이제 회사 다니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6시간, 7시간에 한 번 먹어야 되니까 또 약간 고열량, 고단백 식품 막 먹는 거예요. 햄버거 막 수제버거 막 두꺼운 거를 막 먹고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증량이 되고 있다. 벌크업이 되고 있다. 건강해지고 있네. 그리고 약간 이제 앉아서 막 글 쓰고 이럴 때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배가 나왔거든요. 그 외계인 배 있죠. 올챙이 배. 그 체형으로 막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 되어가는데 배는 조금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좀 커지는 느낌이라 이거 약간 건강에 좋은 게 아닐까? 개이득인데? 네. 나 이 직업과 생각보다 잘 맞을지도? 보통 일을 하면서 건강을 잃는데 그쪽은 그쵸. 건강을 얻으셨네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맨날 이제 안에서 글 쓰고 하는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멘탈적으로도 안 좋고 몸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낫다라는 정신 건강적으로나 육체적인 맞는 거네. 건강적으로나 이쪽이 조금 더 낫다. 근데 여름엔 진짜 죽겠어요, 저. 여름에 진짜 힘들겠다, 근데. 여름에 진짜 죽을 것 같고 실제로 그냥 동료들 다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 마지막 물건 내려놓으면서 쌍욕이 나고 근데 다들 웃었어 그냥. 이해하잖아, 다들 너무 그 나의 어떤 쌍욕을 듣고 되게 대리만족을 느끼셨는지 아무튼 뭐 용밍함.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증량을 좀 했고요. 좋은 거네. 근황 뭐 되게 그러니까 해와처럼 저는 뭐 무서움 챌린지 뭐 그런 거가 있다고 해도 안 가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서 뭐 되게 재밌고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냥 요즘에 최근에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좀 많이 놀러 다녔다. 그래, 그런 거 같더라.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이제 저랑 제일 친했는데 지금 다른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걔랑 이제 저희 매장에 있는 알바 친구들이랑 넷이서 코엑스 아쿠아리움 가서 재밌게 놀고 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점장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제 결혼식 끝나고 그 친구들이랑 더현대 가서 또 놀고 왔다. 그리고 어쩐지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스토리에. 그리고 회식도 있었고요. 오. 그리고 어제는 야근을 하고 왔었는데 또 야근하면서 야식 먹으면서 또 놀고 이러면서 그냥 직장 동료들과 친목을 다졌다.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부에서 맨날 이제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사람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만날 맞아. 일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 같아. 맞아. 할 얘기도 없어. 아니 이제 저는 스케줄 근무니까 주말에 일주일에 주말이 보통 이제 최소 8개는 있잖아요. 그중에 3일 이상 안 쉬어요. 많이 안 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은 가족들이랑 있기가 바쁜 거야. 왜냐면 뭐 우리 귀염둥이 조카도 있고 또 엄마 아빠랑도 뭔가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하면 주말 없어지고 아니면 이제 중요한 약속 이런 것들 위해서 이제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당연히 없고 평일에는 내가 쉬어도 날 놀아줄 친구가 없어. 친구가 이제 요쪽 사람들 아니면 놀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만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직장인의 비애를 느끼고 있는 면서도 또 동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또 재밌게 놀고 있는. 진짜 나랑 딱 똑같다 지금.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근데 다행인 거는 소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미난 직장 동료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그건 맞아요. 그건 좋은 것 같긴 하죠. 동료마저 거지 같으면은 아주 힘들었어. 그럼 안 다니지. 그럼 그만두지. 뭐 아니 그만두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뭐 포기하지 못할 만큼의 연봉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예. 틈틈이 이제 소설을 봤다. 예. 어때요? 오랜만에 장편 소설 읽으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우.
진짜. 어우. 제가 좀 그 책 읽는 거를 그 약간 근자감으로다가 미루니를 했어요. 미루니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 주가 좀 유독 바빴어가지고 좀 이렇게 몰아 읽었는데, 이게 거의 한 400장 되잖아요? 너무 제가 얕봤다. 제가 스스로를 너무 믿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소설책이 되게 이렇게 개나리색? 형광 노란색에다가 그러니까 두께가 그렇게 두꺼워 보이는 디자인 또 아니에요. 맞아. 약간 만만해 보이긴 해. 맞아. 뭐 제목도 막 그렇게 막 무서운 제목도 아니고 소년이 온다 같이 약간 너네 각오해 나 이 얘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설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 조금 얕봤다. 얕보기 쉽게 생기긴 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이책을 굉장히 오랜만에 읽었다. 최근에는 이북을 사고 이북에서 그것도 이제 단편집 이런 거를 많이 읽었거든요. 단편집 읽고 희곡 읽다가 갑자기 장편 소설로 들어와 버리니까 저의 이제 또 문해력 이슈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네, 저도 종이책을 되게 오랜만에 읽는데 확실히 종이책과 전자책은 다른 장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확실히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책장을 넘기는 것도 되게 적극적인 행위다. 그래서 영화를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랑 내가 직접 책장을 넘기는 거 사이에서의 어떤 뇌가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식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그걸 직접 책으로 읽었을 때 더 기억이 오래 간다. 그래서 제가 지식 유튜브 진짜 많이 듣고 자기 전에 맨날 듣는데 같은 거를 계속 듣게 된단 말이죠. 이제 채널은 한정돼 있고 난 매일 밤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계속 듣는데 들을 때마다 뭔가 하나씩 새로워. 그러니까 이제 20분짜리 영상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똑같은데 난 항상 그걸 들을 때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속에 계속 휘발이 되는. 물론 이제 졸면서 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되게 종이책을 오랜만에 읽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진짜 읽기 싫어 처음에. 미치겠어. 왜냐면 막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고 싶고 맞아. 유튜브 보고 싶고 릴스 쇼츠가 너무 보고 싶고 진짜 ADHD인 줄 알았어. 너무 싫은 거야. 막 한 70페이지까지는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몰입이 되고 그리고 이게 초반에 되게 어떤 사건이 엉기성기 있게 돼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흐름이 파악이 되면서 이제 그래서 흥미진진한 구간들이 이제 마지막 쪽에 몰려 있단 말이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진짜 힘든데 나중에 가니까 와 재밌다. 그리고 약간 이제 이 정도로 잘 쓰여진 장편 소설 그리고 한국 작가의 소설을 진짜 오랜만에 읽는다. 확실히 그러니까 한강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하필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센터에 있는 어떤 청소년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다면서 추천해준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보는데 약간 웹소설 보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장이 좀 약간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읽기는 책이었는데 뭔 말인지 알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번에 이걸 읽고 약간 시를 읽는 것 같았어요. 시를 읽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시를 읽는 듯한 느낌과 그리고 약간 독립 영화를 보는 느낌? 맞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이거 영화화를 했을 때 엄청나겠다. 약간 박찬욱? 박찬욱. 약간 그런 좀 이렇게. 근데 봉준호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아. 아무튼 대가가 해야 돼 이거는. 대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해야 돼. 전 약간 박찬욱.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뭔가 더 박찬욱스러운 면이 있긴 하죠. 맞아요. 박찬욱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박찬욱은 약간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잘하는데 음. 한강도 그런 그런 이야기를 느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 어떤 욕망의 어떤 농도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뭔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영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네. 시 같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한강이 소설가로 먼저 데뷔한 게 아니라 시인으로 먼저 데뷔했어요. 아 진짜 어쩐지. 그러니까 시인으로 데뷔하고 다음 연도에 소설가로 데뷔했거든요. 어쩐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묘사와 은유가 남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멋지다. 실제로 시인으로 데뷔한 게 1993년 그리고 그 문학과 사회에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94년 이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소설가로 데뷔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강의 소설 중에서는 이게 시야 소설이야 싶을 정도로 경계가 무너져 있는 작품들도 있을 정도로 좀 그런 표현력이 좀 남다르다, 묘사력이 좀 색다른 사람일 거다. 입니다. 네. 저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저기 내 옆집의 대학원생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대학원 2차 학기에 기말 레포트가 한강의 단편 소설이었어요. 내 여자의 열매라는 작품과 그리고 채식주의자 연작 그리고 이제 그 작별이라는 작품이 또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관통하면서 한강이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물이란 키워드, 식물대기 그리고 인간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소설을 쓰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소설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별에서는 주인공이 눈사람이 되거든요. 어느 날 이제 벤치에 앉아서 졸다가 정신 딱 차리니까 눈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껴안으면서 그들의 온기 속에서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작별의 시간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의 소설이 있고 이럴 수가. 그리고 한강에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그것도 그 소설에서는 이제 노힐부드과 달달박박이라는 이제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에서 어떤 두 명의 이제 불교 신자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인이 이제 눈이 막 이렇게 쌓인 상태로 그 암자를 찾아와가지고 제발 이렇게 나 조금만 이렇게 지내게 해줘라 했을 때 한 명은 나는 이제 유혹을 멀리 해야 되니까 안 돼라고 하고 한 명은 받아들이죠. 받아들인 쪽이 먼저 부처가 되고 이제 뒤늦게 이제 따라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그 목욕물에서 다시 목욕을 해서 이 사람도 부처가 되고 뭐 이런 설화가 있는데 이제 그 설화를 가지고 희곡을 쓰는 사람이 나와요. 주인공으로 나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눈이 녹게 할 수가 없겠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란 키워드, 희곡 쓰는 사람, 이런 그쵸? 그리고 흰색 한강의 소설 중에서 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또. 아 맞네. 그치? 그러네. 맨버커상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흰색이란 키워드랑 눈이란 키워드랑 그 희곡 쓰는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항상 주인공은 3남매 그리고 아빠한테 맞았어. 약간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요 소설에서도 좀 드러나는 편인데 요 소설에서는 일단 뭔가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크게. 그래서 식물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저번에 이제 내 옆집의 대학원생에서 좀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눈이라든지 흰색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신기하다.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도 좀 한강스러운 부분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이 작품이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뭐 벌써 14년 전이야. 2010년이. 근데 또 채식주의자보다는 좀 늦게 전에 나온 먼저 나온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한강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
조금 더 신기한 포인트들이 많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 작품의 줄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요?라고 하기 전에 오? 제 첫인상은 이거였고 혜화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저는 한강의 소설을 채식주의자밖에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채식주의자 읽었을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독서를 여가 시간에 독서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편하고 찜찜하고 약간 책을 읽으면서 으악 으악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힘겹게 읽었다. 그랬는데 얘도 솔직히 막 쉽진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있는 그 우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 그 뭐죠? 암튼 막 그런 거를 그런 게 중간중간 나오니까 중간중간 살짝씩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저의 문해력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끼어 있으니까 앞을 계속 다시 보게 되고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이러면서 보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저의 한강에 대한 첫인상이 채식주의자였지만은 얘는 그래도 걔보다는 좀 따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물론 결말이 좀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막 전처럼 막 이렇게 무거운 상태로 읽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묘사랑 이 은유가 너무 신박한 거예요. 약간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그러니까 입안에 건빵처럼 녹여 먹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표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지 않은 이 소재에서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보면은 약간 그 육각형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육각형 아이돌. 사실 이 육각형이라는 게 그 축구 선수 이렇게 축구 게임에서 가장 먼저 쓰이던 건데 육각형 소설가에 가깝지 않나. 왜냐면은 뭐 그 장편을 배치하는 능력이 이렇게 좋은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흰 같은 경우에는 장편 소설이라고는 하는데 되게 조각조각 돼 있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연작 시집 같은 느낌으로 읽었고 채식주의자도 장편이라고 분류는 되지만 사실 연작 소설이니까 짧은 이야기 3개가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거대한 장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단편들은 많이 봐왔지만 장편들은 잘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되게 복합적인 층위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걸 배치하는 순서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층위로 배치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시적인 묘사도 잘하면서 단편의 어떤 강렬한 인상도 잘 줄 알면서 장편의 어떤 그런 소설의 그 약간 거대한 배치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난잡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맞아. 복잡했지만 난잡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가 많이 자꾸 첨가되지만 외삽적이진 않았다. 이런 작가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냥 궁금한 건데 채식주의자 연작이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거를 처음 보고 채식주의자에서 그 탕수육 입안에 쑤셔넣은 그 장면에서 덮고 나서 대학원 올 때까지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 와서 다시 보니까 채식주의자는 힘든데 그 이제 몽고 반점이랑 나무 불꽃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 마지막 그것까지 그 두 작품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맞아. 특히 진짜. 몽고 반점은 되게 약간 흥미진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땠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기는 했었어요. 끝까지 읽었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상이.
채식주의자는 이렇게 막 으악 이악 이렇게 약간 이러는데 두드려 맞는 느낌. 맞아. 이랬는데 뒤에는 그래도 앞에 이게 좀 세서 그런지 뒤에는 그래도 이렇게 술술술술 재밌게 잘 읽었었어요. 그래서 뒤에는 그렇게 막 힘들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대신에 그거를 고등학교 때 봤나 대학교 와서 봤나 그랬는데 뒤에는 약간 소재가 독특하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근데 막 힘들지는 않았고 앞에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도 오래돼가지고 막 기억은 안 나지만은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어떤 소설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얍. 일단은 한강의 4번째 장편 소설이고 이제 문학과 지성사를 통해서 2010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기 서평에 의하면은 2005년 가을 무렵부터 구상에 들어갔다. 그니까 오래 걸렸다고 그러던데. 거의 4년 반의 시간을 이 작품 위에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2000년대 소설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옛날, 지금으로부터 꽤 옛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소설인데 음식점에서 재떨이를 요구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진짜 약간 그러니까 나는 더 옛날인 것 같았는데 2010년인데 재떨이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중 시점은 조금 더 옛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고민했던 시점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인공의 이름은 이정희고 그는 어느 이제 음식점? 그 카페? 같은 곳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막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는 강인석이라는 사람으로 미술 비평가 강석원. 그 강석원이라는 사람은 예술 평론가? 미술 평론가? 약간 미술 어쨌든 미술 기자? 뭐 그쪽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평전을 잠깐 잡지에 실은 적이 있는데 그 평전의 주인공은 서인주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 화가. 그리고 그 서인주는 이제 이정희의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다. 그래서 이정희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내 친구가 자살했을 리가 없는데 그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단언하는 그 평전에 화가 나서 이제 그 평전에서 신격화하고 있는 내 친구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건 다 오류투성이야. 그 화가 나 있는 상태로 강석원을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석원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지막 유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친구란 건 알겠는데 당신이 뭔데 이 작품 세계를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유작은 분명히 삼촌의 것을 흉내낸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강석원이 화내니까 근데 거기에 사인 없잖아 라고 하니까 이제 강석원이 약간 이제 거기에 미끼를 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삼촌은 정확히는 서인주의 외삼촌, 서인주의 엄마의 동생,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고 이 둘은 서인주와 이정희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 수유리의 친구 사이인데 근데 이것도 약간 인지 부조화가 왔다는 장면은 이정희가 서인주보다 1살 어린데 맞아. 그냥 친구로 지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특히 이 유년기에 1살을 초월한 친구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지 않나. 맞아.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관계들이 좀 있었어요. 형들인데 맨날 같이 지내니까 막 존댓말 쓰기 불편하고 형이라 부르기도 불편하고 근데 그럼에도 아직도 약간 형과 이름과 막대함과 약간 이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관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되게 편하게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약간 어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학생 시절 친구였고 이제 서인주와 친해지면서 서인주의 집에 있는 서인주의 삼촌 이동주와
친해지게 되고 그 서인주는 약간 산을 등산의 취미가 있고 그다음에 육상 선수의 유망한 육상 선수이니까 걔가 이제 서인주가 막 운동하러 나가 있을 때 이제 외삼촌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에게 어떤 과학적인 강의를 듣고 그러고 그 이동주의 스타일의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이동주의 스타일의 그림이라고 하면 하얀 그림 위에 어떤 농도를 정확하게 맞춘 먹을 딱 뿌리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종이를 스며들면서 자연스러운 문양을 만들어지는 그 미술 기법이에요. 그 이동주의 미술 기법을 배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주를 동경하게 된 그런 사이입니다. 아무튼 그 서인주가 그렸다고 하는 그 유작은 이동주에게 배웠던 그 흰 종이 위에 먹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서인주의 마지막 유작이고 그거에서 막 엄청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강석원을 보면서 이정희는 분노한 거죠. 참 신기한 관계입니다. 강석원을 통해서 그런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너가 물어보는 것, 너가 이제 서인주에 대한 어떤 평전을 만들기 위한 자문을 구할 때 모든 걸 대답해주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한번 그 마지막 그림을 내게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잠깐만 시간을 달라 해서 결국에는 만나서 이제 그 서인주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살던 작업실? 작업실 겸 집을 방문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 그림들을. 그리고 알게 돼요. 한 가지 사실을. 이것은 삼촌의 그림이 아니다. 삼촌의 그림을 흉내낸 서인주의 그림이다. 이걸 알게 되고 이제 더 오랫동안 혼자 한번 머무를 수 있느냐의 대답에 물어보자 이제 강석원은 안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집의 열쇠를 이제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서인주의 코트를 입고 막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하죠. 쑤셔 넣기 시작하는데 결국 강석원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강석원에서 한테 어디서 보자 날 기다려라 라고 해놓고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거예요. 강석원이 내가 속을 줄 알았어? 하고 들어온 거죠. 당장 그 옷을 벗어! 막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열쇠를 다 반납하고 그 서인주는 나오게 되죠. 하지만 서인주는 그 브래지어 사이에 한 장의 이제 그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녀들이 어렸을 때 막 여드름이 난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어떤 이정희와 그때 이제 같이 놀고 있던 서인주를 이동주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둘이. 그 사진의 뒷면에는 어떤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의 출처를 찾아서 이정희가 다시 어떤 첩보 활동을 시작하는. 그 앞에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강석원이 알고 보니 서인주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정희가 알게 되기도 하죠. 이 감정은 단순히 어떤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왜냐하면 강석원은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인주의 그림에 빠져가지고 이제 가정 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서인주도 남편이 있었어요. 아이도 있죠. 민서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아이가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민서를 혼자 키우던 와중이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정희도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유산을 겪고 결국엔 이혼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다들 아주 기구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대체적으로 좀 광적이다. 맞아. 그래서 제가 아까 독립영화 같다고 했던 게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얘네가 하는 말도 그렇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현실적인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 느낌이 아니라 맞아. 되게 특수한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맞아. 굉장히 특수한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 간단하게 한두 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정희의 회상을 통해서 이 과거에 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서인주가 육상 선수였다가 미술가가 되게 그러니까 그 강석원이 집착할 정도의 어떤 미술가가 될 수 있었던 되게 된 그 과정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주가 이제 육상 준비를 하면서 엄청 높은 높이를 뛰려고 도전을 해요. 장대 높이 뛰기로. 만약에 이걸 높이 뛰게 되면 뭐 국가대표 같은 건 말도 안 되고 거의 세계 기록 수준이야 라고 막 주변에 오빠들이 웅성웅성했다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동안 나는 이제 저기 이동주와 함께 그 이동주의 방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인주는 거기서 장대가 부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에 철심을 받게 되면서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동주와 키스를 하고 이제 약간 정을 나누죠. 그 이동주의 골방 안에서 그런 사이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묘사가 있어요. 막 서로 몸을 이렇게 맞대고 키스를 하다가 우리가 이 다음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을 것은 서로의 몸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들 이제 서로 이제 절제를 하는 그 정도 관계에 있는 거죠. 왜 그게 크지? 아니 저는 그 다른 소설들에서는 이제 그 이상 이렇게 막 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절제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 진짜?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멋있다고 느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동주와 그 다음에 이정희의 관계를 보면서 느낀 건 사실 되게 리버스 무라카미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유년기에 그 비슷한 점은 뭐냐면 그 유년기의 남성이 유년기의 어떤 소녀를 사랑하고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하지만 절제를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뭐 키스를 하든 키스까지만 하든 아니면 서로 뭐 이렇게 몸을 만지든 그런 식으로 뭔가가 있지만 절대 그 이상의 관계를 하진 않아.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그를 잃어버리죠. 그녀를 상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엔 상실된 그녀가 남아있는 상태로 마음은 어린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남자 주인공 앞에 어떤 다른 소녀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와 뭔가 관계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소녀가 등장해서 뭔가 이제 내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반대로 이 소설 안에서는 나는 소녀야.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상대는 아저씨야.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이제 관계가 내가 소녀인 관계로 거기서 중단되죠. 그리고 그 아저씨를 상실해요. 그리고 나는 자랐어. 반대네. 나는 자랐어.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그 아저씨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와 외관이 굉장히 비슷한 닮은 남자와 사람을. 결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남자랑 결혼하는데 그 남자를 그 서인주가 굉장히 말려요. 그러니까 쓰레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동주가 그 어린 소녀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동주는 지병이 있어서 피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혈소판이 응고가 되지 않는 그 병, 그게 있어가지고 엄청 조심해요. 그러니까 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또 나중에 나오는데, 아무튼 생계와 관련 없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세계와 미술의 세계에만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낭만적일 수 있지. 이제 30대, 20대 후반, 30대 이런 식으로 크고 나서 이제 생계와 관련 없이 멋있는 남성은 이제 되게 별로잖아요. 그치.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그래서 되게 리버스 무라카미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서인주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와중에 서인주란다. 이정희는 그런 상태고 이동주와 그리고 서인주는 그렇게 다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 얼마 안 가서 이동주가 죽습니다. 이렇게 머리 근처에 혹이 생기고 거기에 피가 차는 병인데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피가 혈소판 응고가 안 되니까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정희한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그래서 이정희는 너무 자신의 무력감, 나는 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뭣도 아니고 그냥 동생의 친구일 그 조카의 친구일 뿐인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그의 죽음을 함께하지 못했고 그 죽음을 애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서인주는 자신이 어쨌든 유일한 가족인 이동주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꿈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한 3년간 칩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중간에 이런 묘사도 있어.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서인주가 이정희한테 키가를 한 다음에 사실 나는 그 너랑 알고 있었어. 삼촌이 어떤 기분일지 너무 궁금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되게 서인주와 이정희 사이에 느끼는 그 감정들은 절친한 친구 그 이상의 무언가 혹은 그 이하의 무언가가 마구 섞여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묘하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주가 다시 이제 막 힘들어할 때 정희가 이정희도 미술을 포기하고 불문과에 진학하게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정희 어떤 내면에서의 뭔가가 있었겠죠. 네, 이동주를 잃은 그 슬픔이 그에게 배운 미술과 다른 일을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미래 입시가 어렸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현실. 1년에 재수를 하고 불문과에 갔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희곡 쓰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한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이제 이정희가 서인주를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주죠. 끌어내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하는 반지하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잠깐 도와주고 어머니의 돈가스를 같이 먹고 있으니까 이제 서인주가 이런 말을 하죠. 나 너네 가게에서 일해봐도 돼? 해서 이제 서인주를 바깥으로 끌어내준 역할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그 이정희가 이상한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서인주가 너 그럴 거면 나 볼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정희가 한 번만 봐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봐주면 안 될까 이러니까 알겠어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해가지고 3년 정도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그렇게 해도 계속 이어지던 그 관계. 맞아 그 관계고 그리고 이제 민서라는 이제 서인주의 아들이야? 남잔지 여잔지를 모르겠다. 아들일 거야.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니면 다 해와 탓입니다. 아무튼 그 아들과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서인주의 모습을 이정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민서랑 그 정희의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그 관계. 그 이모 나 심장 소리 듣고 싶어. 그니까. 안아가지고 이제 심장 소리 들려주는 그 관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느 정도 그 이동주와 이정희 사이에 느꼈을 유대감과 조금 비슷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나 그런 것들이 다 낭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낭만 같으면서도 약간 불쾌한 뭔가가 섞여 있지 않나요? 맞아. 뭔가 불쾌한. 그러니까 아름답진 않아. 근데 낭만은 있어. 하지만 불쾌해. 하지만 아름다워. 그 불쾌한 아름다움이 좀 있어요. 그런 관계들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뭔가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 중간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온갖 유형의 사랑이 점철되어 있어. 사실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욕망? 아, 그치.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아니 사랑이라고도 안 해. 아, 그런가? 나 왜 사랑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렇게 느낀 나오지만 건가? 이제 서인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 그치. 그 류인섭이라는 사람과 또 그 아무튼 그런 그 어머니와 관련된 다양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뭔가 이게 사랑일까 욕망일까? 아, 결론적으로는 욕망이겠죠. 그러니까 사랑과 욕망이 또 다르진 않아요. 또 욕망과 그치. 사랑이 되게 상보적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막 오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멀다라고 얘기하고 넘기기에는 하지만 아름답고 하지만 불쾌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신기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인주는 알고 보니까 정의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과의 연락을 싹 끊고 혼자 이제 칩거에서 그 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 동안에도 사실은 이제 민서를 데리고 정의와 함께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여행 한번 안 가볼래? 미시령을 가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인주가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이정희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정말 피곤한 날은 전화기를 끄고 자거나 진동을 하거나 무음을 하고 잔다 라는 묘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진동으로 핸드폰을 바꿔놓고 자던 때 이제 무수히 이제 정희에게 인주의 전화가 오는데 그걸 모르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미시령 고개에서 교통사고로 인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희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죠. 내가 그때 깨어 있었다면 그 전화를 받았다면 아니 그 미시령에 내가 함께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쌍해. 근데 그 미시령에서 있었던 사고를 강석원 네가 뭔데? 너 누군데? 너 누군데? 너도 돼? 너 누군데? 자살이라고 하는 거야. 참을 수 없어. 이 상태의 이정희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제 그 인터뷰를 하려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그 문구를 막 찾아요. 근데 이게 그 약간 서인주가 길을 알려줄 때 패턴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도 굉장히 치밀한 사람인 거죠. 서인주는 약간 제이에 가깝다. 이정희는 T에 가까운 사람 같고, 그죠? 느낌이 그렇네 진짜. 보니까. 그래서 내 친구 제이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길을 설명하곤 했지. 해서 그걸 딱 따라갔더니 어떤 정신 상담, 심리 상담 센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서인주라는 사람의 진료 기록은 없다는 거야. 뭐지? 해서 딱 봤는데 그 원장실에 있는 그 집에 그 서인주가 유작으로 그렸던 하얀 미시령 고개가 사진으로 프린트 딱 돼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이거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한편 이제 그 서인주에게 되게 약간 엄청 친근감을 느끼던 한 미술관장과도 약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인주의 전 남편에게도 계속 이메일과 연락을 막 시도하고 맞아. 거의 그 미친 사람처럼 자기 본업을 다 버리고 거기에 막 목매달려 있는 이정희의 모습이 보여요. 그 또한 대단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소설을 어떤 식으로 읽었었냐면 강석원이라고 하는 평자에 의해서 서인주라고 하는 작자의 삶이 왜곡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분노로 처음에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강 비평을 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뭐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이런 소식을 이제 문학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게 최근에 어떤 사람이 한강의 소설을 가지고 잡지에다가 비평글을 기재했는데 한강이 노발대발하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하더랍니다. 응. 이거는 오피셜 아니고 이것도 어쩌면 평자의 왜곡되는 작가의 생활일 수도 있어요. 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한강 비평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용감하다. 근데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 거야. 평자에 대한 엄청난 분노. 네가 뭔데 작가의 삶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쓰냐. 근데 비평가로서 문학가로서 쓰는 논문에서 재구성되는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는 사실 실제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작업이 하나의 창작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왜곡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되게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가들이 뒷분에 책 말미에 해설 대신에 작가의 말을 쓴다거나 아니면 동료 작가가 그냥 추천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점점도 아니야. 그냥 해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최근에 못 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이쪽계 사람, 평자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이 좀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작가가 그러니까 자신의 책을 깊게 읽어줄 사람을 멀리하는 건 되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밤양갱이란 노래의 가사를 장기하가 썼잖아요. 근데 이적이 그 존박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기아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밤양갱의 가사를 보면은 그 울림소리라고 하죠. 니은 리을 미음을 노란 양말. 니은 리을 미음 엄청 막 써가지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낸 것 같다. 너무 잘 썼다라는 칭찬을 이적이 장기한테 했더니 장기하가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형.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위대한 쇼맨 때도 얘기를 했지만 평론하는 사람이 그 작가 혹은 뭐 예술가에게 주는 그러니까 그 평론이 달갑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 작품을 엄청 깊게 읽고 비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지. 예술가에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를 들면 평자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러시아 형식주의라고 러시아의 어떤 비평 스타일인 그 체계 같은 게 있는데 이론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의 트로츠키라고 하는 정치인이자 뭐 이론가가 있어요. 이제 스탈린 이전에 2인자였다가 스탈린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트로츠키가 러시아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글을 막 엄청 길게 썼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 형식주의 쓰레기고 형편없는 짓거리야 막 이러면서 막 해. 근데 이게 가장 러시아 형식주의를 깊게 이해한 글이다. 라고 말해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알고 산 거야. 평자가 뭔지 알겠다. 어떤 식으로 평론을 하든 간에 그건 작가를 그만큼 작가의 글을 열심히 읽고 작가의 삶을 열심히 추적해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엄청 왜곡하고 있는 거고 날조하고 있는 거고 훼손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그걸 이제 한강에 말하려고 한 소설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되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읽었죠. 너무 재밌다. 그죠?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읽었는데 근데 그거를 파헤쳐서 이정희도 또 하나의 책을 쓰려고 하잖아요. 내가 봤던 서인주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하죠. 소설이란다. 평론을 쓰려고 하죠. 근데 그것 또한 서인주에 대한 왜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러니까 이정희를 제가 본 서평은 강석원의 집요한 추궁과 회유 그리고 폭력 속에서 인주와 외삼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내서 서인주의 생을 이제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진짜로 보여주려고 하는 이정의 투쟁으로 읽는 글이 서평을 본 건데 그거에 동의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정희 또한 서인주를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지. 결론으로 저는 마지막에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대치시키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잡한 게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식으로 마지막에는 읽혀져서 와, 너무 재밌는 시선이다. 좀 재밌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거 줄거리를 또 아는 게 많아야 돼. 그래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뒷이야기를 얘기하고 제 생각이랑 이제 해와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 그래서 이제 그 류인섭이라고 하는 병원 생림 상담사를 찾아가서 전말을 듣게 되죠. 서인주의 엄마인 이동섭과 류인섭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죠. 류인섭은 이제 약간 대학교 레지던트 시절에 이제 부잣집 아들내미의 과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잣집 아들내미가 과외를 하고 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이동선이라는 여자인데 이제 이동선에 대해서 그 아들내미가 막 엄청 성적인 욕망을 막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 아이씨 막 이러면서 돈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 아들내미 엄마가 죽어가지고 장례식 때문에 이제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류인섭이 서 있는데 이동선이 같이 둘이 이제 기다리게 된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검은 차가 나타나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다. 그랬더니 이동선이 돈 받는 날이다 오늘이. 아하. 주고 가셔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 저기 일하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니까 전 지금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해서 줘요.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니까 돈을 받고 나서 이동선이 그런데 반말을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 류인섭이랑 같이 이제 터벅터벅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동선이 주머니에서 위스키를 꺼내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선의 집에 류인섭이 가게 되죠. 거기에는 이제 아파야 하고 있는 이동주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류인섭이랑 이동선은 이제 항상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떤 키스를 하게 되고 같이 음악 세계를 나누게 되고 막 이런 시간을 반복하게 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부잣집이 빌 때면 셋이서 이제 같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동선이라고 하는 그 불안정하고 위태위태하지만 또 예술적 취향이 남다른 그 사람에 대한 끌림. 그래서 류인섭은 그녀를 욕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딱 연락이 끊기고 알바도 관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동선이 병원의 어떤 레지던스랑 약혼을 하게 돼가지고 만날 수 없게 된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노래를 듣자라고 해서 노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없는 상태니까 잠깐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죽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엄마가 아팠나? 아팠을 거야. 아팠던 거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외국 여행을 가니까 이제 그 없는 틈을 타서 아빠 차를 끌고 우리 한번 놀러 가자. 그러니까 자꾸 안 돼, 집에 가야 돼라고 하는 이동선한테 술을 주고 나 술 마시면 안 돼. 한 잔은 괜찮잖아.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쭉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고 풀린 상태에서 이제 셋이서 차를 타고 미시령까지 가게 되는 거죠. 미시령에서 막 미친 듯이 내리는 그 눈, 우리가 파묻혀 죽을 것 같이 쏟아진 그 눈을 보면서 황홀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아들내미가 여기서 자고 있는 동선을 막 만지려고 해요. 우리끼리 여기서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치 너와 내가 지금 얘를 겁탈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될 건데 어차피 이제 못 볼 사람 해버리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막 하는 거기서 이제 류인섭이 막 제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죠. 나 빨리 가야 돼. 병원으로 돌아가야 돼 해서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내려줘 라고 해요. 왜 병원으로 내려가? 라고 하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태워준다고 했어 라고 해가지고 내려주죠. 내려주고 류인섭은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이제 그 아들내미가 그 차를 붙잡고
그 레지던스를 박아버린 거죠. 그랬던 과거. 그리고 류인섭은 거기서 도망쳤다. 도망쳤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 아들 그 부자의 회유로 네가 대신 감방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깜빵 갔다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의 삶으로 온 거죠.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이동선이라는 사람은 엄마는 이제 항상 그 미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인주가 그 농 속에 있는 엄마 취해가지고 농 속에 있는 사람 실종 신고를 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 알고 보니까 농 속에 있는 엄마를 마주치고 항상 취해서 미쳐 있는 엄마를 보고 있었던 게 트라우마로 남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걸 이제 이정의 회상을 통해서 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인 아빠 의사 아빠와의 결혼 생활이 막 무너져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그런 사건들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유인섭을 통해 서인주가 알게 된 것이 어떤 미시령행 그리고 미시령에서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까지 이제 이정희가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강석원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난 이 이야기까지 알게 됐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정희가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고백들과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원고를 써서 이제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에서는 꽤 흥미로운데 이제 그 2달 정도 안에 쓸 수 있냐 그러니까 두드려면 나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쓰려고 하는 사이에 강석원이 나타나는 거죠. 두둥. 그리고 강석원이 이제 그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몰래 숨겨둔 키를 하나 가지고 이제 이정희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안에 있던 작품들이 싹 다 바뀌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한 메모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메모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정희 네 얼굴도 이동선 그러니까 우리 엄마처럼 일그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뭐 그런 내용의 그 메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갑자기 강석원이 나타나가지고 그 집에다가 불을 지르죠. 그리고 넌 이제 광적인 방화범이 될 거고 너의 원고는 세상에 출판되지 않을 거야. 와 진짜. 라고 얘기했고 사라지고 소설이 끝나게 돼요. 집착의 끝이다 진짜로. 와. 그래서 이 소설은 되게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도 재밌지만 근데 뭔가 되게 은유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되게 물음표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맞는 건데. 그래서 뭔가 해와의 어떤 느낀 점이나 의문들을 먼저 들어보고 또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또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초반에는 마지막에 누가 맞는지 나오겠지? 말하기 위해서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끝나버렸잖아요. 이거에서 약간 좀 마지막에 좀 찜찜하긴 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엄마 얘기까지 나오면서 약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대물림 되는 느낌? 맞아. 그러니까 엄마의 그 사연 그리고 그 밑에 또 인주의 사연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정이 그리고 또 밑에 또 민서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정이 엄마가 있잖아. 그치. 그 정이 엄마의 그 기구한 삶이 대물림되는 그런 느낌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해서 결국에 지금 또 민서가 또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서도 이제 자기의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서도 정의와의 어떤 교감이라는 어린 시절을 그니까 추억하며 살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인 또 저쪽에 외삼촌이고 민서는 또 여기에 이모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되게 묘하다. 그리고 이 묘함 속에서 결말까지 이렇게 나버리니까 진짜 인생 무상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는 하게 됐어요. 대물림이란 키워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여자의 열매라고 하는 한강이 1998년이었나 그때 썼던 그 단편 소설을 이제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채식주의자의 씨앗과 같은 작품이에요. 근데 뭐 거기에서 그 얘기는 이제 자세히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거기에도 대물림이란 키워드가 나오는데 주인공의 아내가 사실상 주인공인데 그 아내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기 싫어서 어머니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낭종처럼 흐르고 있는 이 피를 갈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피를 갈고 싶은 욕망의 종착점에는 아내가 식물이 되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물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짐승의 삶, 짐승처럼 처맞고 죽이고 피 튀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람과 물과 햇빛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그게 어떤 식물로의 진화고 채식주의를 하게 된 이유고 뭐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눈사람이라고 하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존재가 돼서 스르르 사라지고자 하는 이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이 대물림 어머니와의 같은 삶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어머니가 준 스웨터를 벗어던지는 장면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한강의 다른 소설의 이 느낌과 좀 맞닿아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삶이란 키워드가 여기서 좀 많이 해명이 된 느낌이에요.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의의 여기서 줄거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의의 어머니가 이제 막 혼자서 가족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막 하고 그걸 도와주는 것도 정의뿐이야. 그동안 오빠랑 남동생이랑 아빠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어머니의 삶과 같은 이야기가 좀 한강의 소설들에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재밌다. 한강 유니버스. 한강 그래서 약간 키워드들이 반복되는 느낌 계속 있어요. 이거를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걸로 논문을 쓰고 이걸로 조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거 아쉽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흰색 흰 눈 미시령 고개가 좀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미시령 고개가 뭔데 거기서 결국에는 동선도 거기서 미쳐버리고 그리고 인주는 왜 거기서 죽었으며 왜 그리고 결국 살아 있었다면 이 결말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면 정의도 결국 미시령을 향해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강석원과 류인섭은 왜 거기서 결국에는 미쳐버리고 돌아왔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흰색, 그 한강의 소설 흰에서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 더럽혀질 수 없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가 흰이라고 하는데 미시령 고개에도 그런 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흰 눈으로 뒤덮인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막 성스러움을 막 느꼈다라고 하는 묘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장소 그 어느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는 흰 눈이 내 죄를 싹 다 덮어주는 그런 장소로서의 미시령 고개가 어떤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서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되려 부각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들내미가 막 겁탈하려고 했던 그 장면 그리고 유인섭이 그것을 보면서 그를 제지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서의 미시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생각난 건 삼촌과 인주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흰 종이 위에 오로지 먹선이 검은 먹이 자신의 어떤 의지만으로 흘러가서 이 종이를 수놓고 있는 그런 검은 먹의 이미지가 좀 뭔가 이미지적으로 좀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서인주의 그림체가 막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물속에서 막 헤엄치고 있는 사람과 어두움 속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 음. 그런 것들 되게 불길하고 우울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기억하고 있는 인주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악몽 같은 현실이지만 뭔가 아직 불타고 있는 생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어둠에 먹혀서 결국에는 흰 빛에 대한 환상과 멍들고 더럽혀지고 있는 그 성스러움을 발견해가는 것이 서인주의 어떤 그림체의 변화, 심경의 변화, 그리고 어머니의 일과 그리고 이 과거에 이제 덮고 넘어가고 싶지만 넘어가지지 않는 어떤 동주와 정의의 어떤 관계를 가지면 내가 느꼈을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같은 것들을 재발견해내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걸 강석원이 봤을 때 하나의 신화처럼 느껴진 거죠. 그리고 류인섭이 미시령 공에서 봤던 것도 그런 것, 하나의 신화였을 것이고, 그건 서인주의 어머니가 느꼈을 어떤 죄책감과 죄스러움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강이란 작가는 결국에는 인간이란 존재, 내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 나가보려고 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식물도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나무늘보라는 짐승을 상상하면서 그 나무늘보조차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게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존재를 떠오르기도 하고, 결국엔 눈사람이 돼서 스르르 사라지는 것까지 그런 걸 상상하는 작가인데, 그러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어두운 감정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주의 그림체의 변화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은 흰색 한지에 먹을 떨어뜨리는 이 비유가 어찌 보면 되게 상상하기 쉽고 뻔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묘사를 통해서 우주와 사람 간의 관계와 그런 것들을 약간 딱 이렇게 캐치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뻔한데 뻔하지 않은 느낌? 맞아요.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뭔가 묘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뭐 한강의 작품이 노벨상을 탔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게 번역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런 묘사들, 이런 표현들 어떻게 번역을 했지? 라는 근데 이 생각. 번역자도 되게 유명하던데. 그러니까 네. 같이 나왔던데 거기서. 그래서 이 흰 도화지를 먹이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흰색을 우리가 가진 때 묻은 욕망으로 더럽히는 일이야. 근데 그게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흰색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으로 더럽히고 있는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다는 것. 이 아름다움의 양가적인 측면이 주는 이 모순적인 느낌 같은 것도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합적인 면을 되게 합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미지를 잘 쓰니까 시인이기도 한 거죠. 그니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강석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서인주의 작가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정희의 어떤 집착, 그러니까 낭만이라고 저는 아까 해와도 낭만이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정희는 이동주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의 동경과 낭만인 거죠. 왜냐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예술가 잖아요. 저번에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결핵. 결핵에 관한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존재에 대한 동경 그리고 낭만화가 그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욕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위선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얘기도 전 동정심.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불쌍히 여긴 동정심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면서도 또 가장 극한의 아름다운 감정이기도 한 게 양가적으로 막 들어가 있는 그 욕망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정희도 서인주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 양가적인 감정에서 특히나 그 낭만으로 그녀를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인주가 가지고 있는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애써 모른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 받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엄청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치. 왜냐면 가족이 다 죽고 어머니와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에게 아이를 그 양육권을 뺏길 뻔도 했어. 사실 한번 뺏겼다가 이거 아프니까 이제 다시 이제 양육권을 잠깐 돌려준 건데 그런 우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제 민서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게 노는 모습들만 낭만화시키어서 기억하고 그녀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들, 아파하는 것들은 그냥 그를 괴롭히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동주와 했던 키스나 이런 행위들이 어린 그녀에게 상처가 됐을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애써 모른 척하는 알지만 모른 척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 그런 걸 좀 외면하는 느낌이 있긴 했어.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순들을 통해서 이정희 또한 그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류인섭과 강석원 그리고 이정희는 결국엔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 각자의 대상들을 낭만화하고 있다. 신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시령이라고 하는 흰 눈과 같은 숭고함은 결국에는 먹처럼 자라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돋보이게 해줌과 동시에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조리함, 복합적인 그런 느낌을 그래서 되게 시적인 것 같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숭고한 미시령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강석원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녀의 모든 걸 알고 싶고 그녀의 어떤 삶의 궤적을 하나의 내 신앙으로 삼고 싶은데 그녀의 죽음 앞에서 같이 죽지 못한 나의 비겁함. 그리고 류인석도 비슷한 거고. 그리고 그 먹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있을 뿐인 이정희. 내 친구는 자살했을 리가 없어. 이 먹 속에 있는 그 동주의 아픔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정의의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목가적인 폭력과 그 앞에 지치고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 그러면 또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흰색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검은색으로 대비되는 그런 것들로 어떤 인간된 자들의 모순과 그 무수한 어떤 모순을 나아가는 인간의 나약한 내면을 이 성스러운 흰색 미시령 고개 앞에서 고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를 듣고 있었어. 참 이거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맨날 누워있게 돼요. 가을이 오면은 저는 제가 되게 부지런하게 맨날 오면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눈부신 햇살과 함께 쉬는 날 카페라도 나가서 글이라도 쓰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근데 한 가지 엄청난 사실 간과하고 있었어. 오잉? 날씨가 좋아지니까 누워있기가 더 좋은 거야. 그걸 잊고 있었어. 말이 살찌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기에도 너무 좋은 계절인 거지. 나도 살찌는 계절이다. 나가 놀기에도 좋지만 누워있기에도 너무 좋은 계절인 거야. 너무 좋아. 그냥 창문만 열고 있어도 좋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 미치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참 책을 좀 빨리 읽고 여기도 좀 일찍 와가지고 그 좀 1시간 정도 줄거리 쭉 정리해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급하게 약간 이제 지하철에 가지고 끄적끄적 써봤는데 저는 아무튼 바람이 분다 가라는 좀 이런 식으로 읽힌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정희라고 하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어떤 강석원의 폭력과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과 그리고 류인섭과 또 그 과외집 그 사람들의 폭력과 그리고 그 이동선의 존재가 서인주에게 미치는 폭력과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앞장서 가지고 이제 강석원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과는 별개로 이정희 또한 서인주에게 일종의 폭력이었을 것이다 그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좀 복잡하다.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감정들을 말하는 것들이 어떤 소설이고 감정의 서고로서 존재하는 게 소설이고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이 소설의 400페이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쵸. 것이었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한강은 400페이지 동안 그리고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써야 했지 않았을까. 이 한 소설에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명료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단편들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걸쳐서 썼던 어떤 이 소설이 한강 안에서 또 하나의 어떤 정리가 자기 안에 어떤 정리가 한바탕 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쓰여졌던 소년이 온다 같은 소설은 또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사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작가이기도 하면서도 저에게 되게 두려운 작가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녀의 소설을 더 읽어볼 만한 동력이 생긴 것 같아. 이 바람이 분다 가라를 계기로 좀 더 많은 소설, 특히나 장편들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읽어버릇 해야겠어 진짜.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맞아요. 실이 좋다. 그리고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있고 제가 작별이라는 소설에 대한 또 리뷰를 조금 했었잖아요. 그거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방금 얘기 들으니까. 그 작별과 작별하지 않는다는 또 어떤 식의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한강 유니버스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저희한테 되게 큰 부담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컨텐츠로 녹이기 조금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실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한두 번은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한강 소설도 한번 해보고 또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에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동안 영화랑 드라마를 봤잖아요. 근데 이 책이 말한 대로 부담도 크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건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랑 영상은 확연히 다르다. 어쨌든 텍스트를 읽으면서 해석하는 방향이 이제 영상보다는 더 많은 방향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텍스트를 보면서 하는 상상이 또 각자 다르잖아요. 맞아. 영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지만 텍스트는 각자가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어보는 시간이 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좀 재밌습니다. 오늘 약간 소유 얘기 듣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좋네요. 이런 얘기 또 제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너무 재밌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딱 중간에 서 있고 이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살이 붙어 있는 느낌의 소설들을 최근에 좀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이 소설은 살이 붙은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근데 덕지덕지 붙은 것도 아니야. 약간 명징하게 직조된 직조.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명징하게 직조구나. 그러니까 그런 뼈와 살로 분리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
명징하게 지켜낸 섬유 같은 그런 식의 장편 소설을 진짜 좀 너무 좀 오랜만에 읽어봤고 진짜 너무 멋있다. 단점이 있다면 책이 좀 무겁다. 이북을 읽다가 종이책을 읽으니까 무거워요. 근데 이북으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들고 있기가 편한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이거 두꺼운 소설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거예요. 안 읽어버릇해서 그래 최근에. 안 읽어버릇한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반성을 좀 했다. 근데 저는 이 소설이 완벽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약간의 흠결이 있다면 그 류인섭이 이동선과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포인트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빨려들이면서 보긴 했는데 거기만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을 풀어낼 때 그 전과는 그 앞뒤랑은 좀 다른 무드랄까. 맞아. 왜냐면 약간 멘탈이 나간 사람의 내면으로 막 혼란스럽게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만 되게 요약해 주듯이 써 있는 거예요. 약간 페이스 조절에 살짝 실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의 인간미가 아니었을까. 한강도 인간이야. 한강도 사람이야 사람. 없지 않았을까. 아무튼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이야기 어땠는지, 한강이 노벨상을 타면서 한강의 소설들을 또 마구 이제 사 모으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어떤 소설을 읽었고 또 어땠는지,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좋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댓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방방대회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